안녕하세요. 네, 2023년 경영지도사 2차 시험 인적자원관리 분야 조직행동론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할 거고, 역시나 그 문제 보시기 전에 전체적인 총평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예전에 그 기출문제들을 보게 되면 이 조직행동론이 생각보다 좀 이상하게 출제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런 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 역시 이제 한두 문제 정도가 좀 지엽적인 형태였다라고 보여지고, 나머지는 뭐 그냥 일반적인 출제 범위 안에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전체적인 난이도를 놓고 본다면 역시 그 인사관리랑 마찬가지로 중 또는 이제 중에서 살짝 높아지는 정도의 그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올해 2023년도 이제 인사관리랑 조직행동론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뭐 크게 난이도가 높은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면, 다음은 목표 설정 이론에 관한 물음이다 하면서 이제 밑에 소문제들 쭉 들어가 있는 거고, 먼저 소문제 1번 보시면 목표 설정 이론의 개념, 목표 설정 방법, 그리고 시사점에 관하여 논하시오라고 쓰고 있고, 사실 이 문제가 조금 이제 그 뭘 물어본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뭐는 가장 명확할 거냐면, 개념적인 서술 하시는 거는 분명히 명확하시겠죠. 좀 없어 보이게 말씀을 드리면, 목표 설정을 잘 하면 동기부여가 된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걸 조금 이제 교과서적으로 바꿔드리면, 이 목표 설정은 개인을 동기부여시킬 거고, 이 동기부여를 시켜서 성과를 높일 수 있다라는 형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이론이 목표 설정 이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취지 가지고 답안 작성하셨으면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쪽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냐면, 이 목표 설정 방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출제가 뭘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시답안상으로 보시게 되면 그 목표의 특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라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잠깐 예시답안 보시면, 목표는 관심을 나타낸다, 두 번째 목표는 노력을 조절한다, 세 번째 목표는 지속성을 증가시킨다, 네 번째 목표는 전략과 실행 프로그램 개발을 조장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답안 작성하는 형태 하나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어떤 형태가 되냐면, 그 역시나 그 목표 설정 이론을 하면서 이거 제일 많이 그 정리하셨을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효과적인 목표 조건이요. 효과적인 목표 조건으로서 두 가지 정리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목표는 구체적으로 설정이 되어야 하는 거죠. 물론 그 안에 어떠한 의미도 내포되어 있냐면, 목표 설정에 동기부여자가 참여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하고요. 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목표의 난이도와 관련된 내용이고, 어떤 난이도를 설정해야 된다고 로크는 이야기하고 있냐면, 도전적인 목표, 조금 표현을 가볍게 던져드리면 적정한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뭐 작성하셔도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 설정 방법은 그 정도 내용들을 가지고 채우시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시사점인 거예요. 이 시사점은 일단 그 목표 설정 이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시사점은, 이해하기 쉽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실무 적용이 용이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시사점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쓰기 좀 애매하니까 역시 예시답안 보시면 거기에 몇 가지 한계점들이 추가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내용들 가지고 문제 1-1번에 대한 내용들 채우시면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문제 1-1번과 관련된 이야기는 다 됐고, 그 다음에 문제 1-2번 목표 설정 이론의 실무적 적용인 목표 관리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문제 1-2번 목표 설정 이론의 실무적 적용인 목표 관리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목표 관리 과정의 3단계에 관하여 논하시오라고 들어가 있고, 역시나 목차 크게 세 가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념 요구하고 있고, 특징 요구하고 있고, 목표 관리 과정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개념과 특징, 요게 그냥 묶어서 어떤 형태가 돼도 상관없을 것 같으냐면 의의가 돼도 상관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럼 이제 이 MBO에 대한 개념과 특징,
이쪽 뭐 충분히 정리하고 계실 테니까 그 정리한 내용들을 가지고 답안 작성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념과 특징은 그렇게 작성하시면 되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표 관리 과정 3단계인데 이게 이제 뭘 의미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지냐면 역시나 MBO의 구성 요소 3가지가 작성되면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3단계 제일 첫 번째 목표가 구체적이고 단기적이고 계량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목표 설정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참여를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드백의 단계가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표 설정, 참여, 피드백이라는 3개의 단계를 가지고 답안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문제 1-2번과 관련된 내용들도 다 이야기되는 거고 이 정도가 전체적으로 문제 1번에서의 답안 작성의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 1번 가름하고 넘어가는 거고 다음 문제 2번 조직구조를 설계하는 3가지 변수인 복잡성, 공식화, 집권화의 개념을 설명하고 상황 변수인 조직 규모, 기술, 환경, 전략이 조직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논하시오라고 쓰고 있고 일단 문제 요구사항 크게 2가지 일단 복잡성, 공식화, 집권화에 대한 개념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상황 변수와 관련된 내용들 답안 작성하시면 되죠. 그럼 먼저 복잡성, 공식화, 집권화에 대한 개념적인 측면 먼저 확인해 보시면 복잡성은 과업의 분화 정돈한 논리를 가지고 내용들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공식화는 과업의 표준화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집권화니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그걸 주로 해서 복잡성, 공식화, 집권화에 대한 내용들이 개념적으로 서술이 되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4가지 상황 변수죠. 조직 규모, 기술, 환경, 전략에 대한 내용이고요. 일단 얘네들 답안 작성하실 때 기본적인 구조는 어떤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냐면 각 상황 변수에 대한 개념적인 서술이 일단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째 조직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서술이 들어오면 되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조직 규모는 조직의 크기를 의미한다. 개념적인 서술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조직 규모가 커지게 되면 복잡성은 증가한다. 뭐 감사 형태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래서 그 예시답안과 잠깐 보시면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조직 구조는 구체화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성원의 행동은 공식화되어 그 다음에 단위 부서의 평균 규모는 증가한다라는 형태 그런 내용들을 쓰시면 되는데 조직 규모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술, 환경, 전략 역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쓰시는데 방법이 2가지예요. 그러니까 기술, 환경, 전략에 대해서 조직 구조에 미친 영향을 쓸 때 좀 전에 조직 규모와 관련된 내용처럼 그냥 뭐뭐 하면 그러니까 뭐 기술이 이러면 이렇다, 환경이 이러면 저렇다라는 형태로 그냥 평범하게 쓰는 형태의 방법이 있고 그 내용 형태로 일단 지금은 예시답안을 잡아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떤 형태로 답안 작성하시는 것도 상관이 없긴 하냐면 기술, 환경, 전략에 대해서는요. 개별 연구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개별 연구들 가지고 내용들을 작성하셔도 되는 것이 이쪽 꼭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기술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연구 우드워드나 톰슨이나 페로우라는 사람의 연구에 대해서 정리하고 계셨을 거고요. 그 내용들 가지고 조직 구조에 미친 영향 그러니까 간단히 하나 예를 들어서 보시면 우드워드는 기술을 단위 소량 생산 기술, 대량 생산 기술, 연속 생산 기술로 구분했고요. 단위 소량 생산 기술인 경우에는 유기적 조직이 적합하고 대량 생산 기술인 경우에는 기계적 조직이 적합하고 연속 생산 기술인 경우에는 유기적 조직이 적합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드워드나 톰슨이나 페로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쪽을 채우셔도 상관없으세요. 그 다음에 환경과 관련된 내용 역시 개별 연구 이렇게 2가지 많이 언급하죠. 번즈와 스탈커의 연구와 로렌스와 로시의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역시나 예시적으로 번즈와 스탈커에 대한 것만 확인시켜드리면 번즈와 스탈커의 주장에 따르면 환경은 동태성에 따라서 정태적인 환경과 동태적인 환경으로 구분이 되는데 정태적인 환경에서는 기계적 조직이 적합하고 동태적인 환경에서는 유기적인 조직이 적합하다라는 게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쪽을 채우셔도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략과 관련된 측면이고요. 이 전략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이론이 어느 이론이긴 하냐면
마일즈와 스노우예요. 마일즈와 스노우. 그 마일즈와 스노우는 전략의 유형을 공격형, 방어형, 분석형, 반응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반응형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형태니까 뭐 여기서 이걸 언급할 이유는 없고, 공격형, 방어형, 분석형에 대한 내용들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공격형은 유기적인 조직 구조가 적합하고, 방어형은 기계적인 조직이 적합하죠. 그리고 분석형은 두 개를 섞어 놓은 것이 적합하다라는 형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론 베이스로 답안을 작성하셔도 되는 것이 기술, 환경, 전략에 대한 내용이긴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려요. 일단 제가 든 예시답안상으로 그냥 얘랑 결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혹시 이제 답안을 작성하실 때는 각각에 대한 것들 이론 하나 끌어내서 그 이론 베이스를 가지고 조직 구조에 미치는 영향들을 서술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작성하시면 되는 것이 문제 2번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문제 3번. 의사결정의 합리성 모델과 제한된 합리성 모델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역시 이제 이쪽은 이제 채점이 들어가면 키워드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고요. 그랬을 때 먼저 합리성 모델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를 떠올려 보시면 뭐 합리, 의사결정자로서 합리라는 것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따라오는 표현들 역시나 그 기본 강의 때 정리했던 표현들이 있습니다. 최적해, 완전 대안, 완전 정보, 완전 선호 체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효과 계산의 무제한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답안 작성하시면 합리성 모델과 관련된 내용들은 정리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제한된 합리성 모델 역시나 어떤 의미로 이야기가 될 듯 하냐면 관리인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고, 뭐 문제에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이 관리인은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인 의사결정 모형 또는 제한된 합리성 모델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냐면 만족해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나 합리인과 관리인을 비교하는 관점이라면 얘가 완벽한 의사결정자, 얘가 현실적인 의사결정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리들 가지고 합리성 모델과 제한된 합리성 모델에 대한 내용들 답안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뭐 문제 3번은 뭐 크게 어렵게 다가가지는 않았던 문제였다라고 보여지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문제 3번과 관련된 이야기들 확인해서 넘어가시는 거고, 다음 문제 4번. 인퍼머먼트의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촉진 방안을 설명하시오. 그럼 이제 개념, 필요성과 촉진 방안에 대한 내용들 작성하시면 되는데, 역시 개념은 어떻게 쓰시면 될까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하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인파워먼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 가지고 인파워먼트에 대한 개념들, 그러니까 개념 쓰시는 거,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까지 좀 정리하실 필요성이 있을 듯 하냐면, 인파워먼트에 구성 요소까지 작성이 돼야 이제 그 개념적인 측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4가지 구성 요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4가지가 의미감, 역량감, 자기의 결정력이라고 하는 것과 영향력이라고 하는 4가지, 이 4가지까지 작성하시면 인퍼머먼트에 대한 개념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들 정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뭐 필요성 역시나 이제 여기랑 연결시켜서 끌고 가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가지고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 역시나 이제 핵심은 촉진 방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촉진 방안 보시면 어떤 것들 들어가 있냐면, 제일 첫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성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권한이 위임됐으니까 뭐까지? 책임감을 인식하도록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인파워먼트를 높이는 촉진 방안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가지고 답안 작성하시면 되는 것이 문제 4번에 대한 전체적인 답안 작성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문제 4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5번 보겠습니다. 권력, 권한, 영향력의 개념을 기술하고 개인 권력과 직위 권력에 관하여 설명하시오라고 쓰고 있고, 이거 표현 때문에 오히려 그 답안 쓰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이 개인 권력과 직위 권력, 요 표현이 이제 사실 좀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근데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되냐면, 역시 이제 우리 기본 강의 정리할 때 그 권력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프렌치와 레이브는 권력을 모두 5가지로 나누었는데, 그 5가지가 조직의 공식적인 지위와 관련된 권력과 리더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권력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랬을 때 리더 개인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권력이 개인 권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조직의 공식적 지위와 관련되어 있는 권력이 직위 권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가지고 답안 작성하시면 되는데, 또 한 가지 좀 이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출제는 좀 아니라고 보긴 하는데, 그러니까 권력과 권한을 비교하는 것을 쓰는 건 물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권력과 영향력을 비교한 형태의 문장, 이게 과연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은 영향력과 권력을 구분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권력과 영향력을 구분하지 않거든요. 근데 구분하는 관점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권력과 영향력에 대한 개념을 서술하라? 이건 너무 좀 그 지엽제라는 표현보다는 너무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출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긴 들고요. 어쨌든 이제 출제가 됐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권력에 대한 3가지 차이점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상위 개념이 그러니까 구분하는 관점으로 가면 가장 상위 개념이 영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권력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요. 그 밑에 권한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저도 역시나 이제 기본 강의할 때 권력과 권한 사이의 관계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프렌치와 레이븐의 주장에 따르면 권력은 강압적 권력, 보상적 권력, 합법적 권력, 준거적 권력, 전문적 권력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합법적 권력을 권한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따라서 이쪽을 쓰시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요 관계를 쓰는 게 이제 조금 이제 생소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 거고, 어쨌든 뭐 이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영향력이 더 포괄적인 개념, 그 밑에가 권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둘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문제가 일단 문제 5번의 첫 번째 요구사항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구사항이 이제 개인 권력과 직위 권력에 대한 내용들 설명하라고 하는 거고, 요건 뭐 이미 아까 갈래 잡아 드렸으니까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 개인 권력이 리더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권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쓰시면 될까요? 준거적 권력과 전문적 권력에 대한 내용들 가지고 답안 작성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휘 권력이 조직의 공식적 지위와 관련되어 있는 권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다가 강압적 권력, 보상적 권력, 합법적 권력에 대한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개념적인 서술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게 문제 5번의 전체적인 답안 작성의 방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정리하면서 문제 5번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다음 마지막 문제 6번 보겠습니다. 팀 리더십의 개념을 기술하고 팀 리더십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전제 조건을 3가지만 설명하시오. 문제 요구사항은 크게 2가지네요. 첫 번째, 팀 리더십의 개념을 작성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팀 리더십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전제 조건을 3가지만 작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팀 리더십에 대한 개념이고요. 이것도 이제 조금 생소한 개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이거 사실 요게 이제 전체 6문제 중에 가장 지엽적인 문제였다고 보여지는데, 팀 리더십, 그럼 이제 처음 보신 개념일 테니까 좀 유추해 보시면, 팀 리더십이니까 말 그대로 팀 자체가 리더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번도 마찬가지지만 팀 리더십은 팀 자체가 리더가 되는 집단적 현상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내용들 가지고 개념적인 서술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제 조건은 사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쓸 수 없는 내용이긴 한데, 일단 뭐 기출된 거니까 확인만 좀 시켜드리면, 제일 첫 번째 어떠한 전제 조건이 있다고 얘기하냐면, 팀 목표에 대한 몰입 확보, 말 그대로 구성원들은 그 팀 목표에 대해서 전부 다 몰입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에 문제에서 보셨던 임파워먼트가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이제 팀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원활한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는 개념이다 보니까 어떠한 전조건을 가지고 있냐면, 지식과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이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팀 리더십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팀 목표에 대한 몰입 확보, 임파워먼트의 보장, 지식과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 3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내용들 가지고 답안 작성하시면 되는 것이 문제 6번에 대한 전체적인 답안 작성의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2023년 경영지도사 2차 시험 인적자원관리 분야 조직행동론에 해당하는 문제 6문제 다 살펴보셨고,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